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처음으로 시댁 갈등이라는 걸 겪어보게 되었는데요. 보통의 고부관계 갈등이 아닌 시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해주면 모두 기겁을 하며 이렇게 묻고는 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요. 신혼 초에 저희 엄마가 시아버지를 옷방에 하루 종일 가둬서 눈물 콧물 빼준 사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저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저를 온전히 키우셨어요. 아빠는 전기공이셨는데 제가 8살 때 감전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서 그 당시 아빠의 장례식만 기억나고 그 이전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주말에도 일하시느라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아빠는 집안이 무척 가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난을 되물림해주기 싫어서 정말 악착같이 일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은 정말 몰랐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저를 책임지려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공장, 식당, 파출부일 등등 여러분이 떠올릴 만한 모든 일은 거의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랬던 엄마가 정착한 일은 바로 도배사 일이셨어요. 깔끔하게 도배를 하고 나면 기분도 좋고 돈도 잘 버니까 더 좋다면서 엄마는 도배 일을 천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0대인 지금까지도 현장에서 무척 열심히 일하세요. 도배 일을 시작한 건 아빠의 동료분의 소개로 시작하게 되셨는데 도배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대요. 본인 적성과도 맞으니 도배사가 되신 거였죠. 엄마는 돌아가신 아빠 대신 집안의 가장 역할과 함께 엄마의 역할도 해내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더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네요. 저희 집은 늘 깨끗했어요. 엄마가 바깥일을 하시니 집안일에 소홀하실 법도 한데 매일 청소기 돌리시고 걸레질 하시고 설거지를 쌓아두는 법도 없으셨죠. 게다가 집안일을 마무리한 후에는 제 공부도 봐주시고 준비물도 챙겨주시곤 했어요. 엄마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도 그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고부터는 제가 엄마 대신 설거지를 했고 빨래도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꾸준한 성실함 덕분에 좋은 대학을 나와 제가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께 보답하는 길은 제가 잘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는 역시나 무척 기뻐하셨고 제가 이룬 성취들을 엄마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도 되는 듯 뿌듯해 하셨습니다. 제가 대기업에 입사 후에는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주영이 이제 시집만 잘 가면 엄마는 더 바랄 것도 없겠다. 그 말씀대로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엄청난 우연이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탄 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지갑을 툭 떨어뜨리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빛의 속도로 그 지갑을 주워서 그 남자에게 빠르게 던져주었죠. 다행히 지하철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에 지갑이 문을 통과했어요. 통과한 지갑은 그 남자의 등을 툭 치고 떨어졌습니다. 지갑에 등을 맞은 남자는 뒤를 돌아보았고 자기 지갑이 떨어진 걸 보고는 황당한 얼굴로 바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손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지하철이 출발하고서도
저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하얀 얼굴에 입술이 빨간 다소 곱상하게 생긴 남자여서인지 그 얼굴이 꽤나 뇌리에 박혔습니다. 참 남자가 예쁘게도 생겼네. 라고 생각하며 회사를 왔다 갔다 하던 어느 날 그 남자를 또 보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 우리 회사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대번에 알아보더군요. 지갑 투수 맞죠? 혹시 야구 좋아해요? 그게 지금의 제 남편이 건넨 첫 마디였어요. 어느새 저는 남편과 야구를 보러 다니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우리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게 되었죠.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서로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들 사람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도배 일을 하며 저를 홀로 키워오셨다고요. 그 말에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공통점이 있으시네. 우리 엄마도 나를 거의 혼자 키우신 거나 마찬가지거든. 우리 부모님 이혼하셨어. 아버지랑은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되어서 앞으로 볼 일은 없을 거야. 아마 내 결혼식에도 못 오실 거고. 아니, 사실 부를 생각도 없어. 남편은 시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의 없는 사람 셈치면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까지 말했죠. 오래전 이혼 후 연락 끊고 지낸 지 오래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볼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시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걸 무척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우리는 아주 조용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엄마, 남편과 시어머니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 조용조용 이야기를 나누었죠. 엄마와 시어머니는 그동안 살아온 삶이 닮은 꼴이어서 그런지 꽤나 이야기가 잘 통하는 듯 했어요. 동훈이를 보면 사돈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안 봐도 알겠네요. 엄마 혼자 일하면서 자식 공부까지 똑바르게 시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동훈이가 참 인성도 바르고 똑똑하기까지 하니 이게 다 사돈덕 아니겠어요? 이렇게 귀한 아드님을 제 사위로 삼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요. 저야말로 주영이 같은 며느리를 얻을 수 있어서 복 받았죠. 사돈도 혼자서 주영이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제가 그 마음 다 압니다. 돈 벌어야지 애 엇나가지 않게 키우려고 부지런 떨며 가르쳐야지. 그게 어디 보통 정성으로 되나요? 사돈도 그동안 참 애 많이 쓰셨죠? 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 읽어주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다가 눈물까지 지어 보이셨어요.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가 알아주고 두 분이 살아온 힘들었던 시절을 서로 쓰다듬어 주고 계셨죠. 그 모습에 저와 남편도 마음이 훈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게 순탄했어요. 바로 시아버지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기 전까진 말이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혼주석의 아버지 자리가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자 형제가 없어서 결국 작은 아버지께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흔쾌히 혼주석에 앉아주신다고 했죠. 남편 쪽은 시어머니와 7년 넘게 만나고 계신 아저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서로 함께 지낸 사이라고 했어요. 특히 남편 말로는 아저씨가 아버지 역할을 거의 다 해주셔서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분이라고 했죠. 남편은 혼주석에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앉혔으면 하는 생각을 내비쳤어요. 저는 남편만 좋다면 그게 누구든지 좋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 혼주석까지 다 정해놓았는데 우리 사이에 불청객이 끼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불청객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보통 자식이 결혼할 때가 되면 이혼한 부부라도 서로 연락을 해서 자식 혼주석에 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아버지께 연락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물어보았어요. 시아버지께는 결혼 소식 전하지 않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질색팔색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생물학적으로 내 아버지일 뿐 아버지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더군다나 내 결혼식에 부를 생각 추호도 없어. 그동안 엄마가 그 인간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우리 아버지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한 인간이야. 술, 도박, 바람, 돈 문제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해서 우리 엄마 평생 속 썩였다고. 그뿐인 줄 알아? 더 이상 말해서 뭐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하는 거 내 치부인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창피해. 남편은 시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 대단했어요. 남편 반응만 보더라도 참 상종 못할 사람인가 보다 했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3달 정도 앞둔 시점에 상상도 못할 인물이 어느 날 제 회사에 찾아왔더라고요. 사내 전화로 연락이 와서는 누가 저를 로비에서 찾는다길래 내려가 보았더니 처음 보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 찾으셨다고. 누구세요? 아이고 아가, 네가 주영이구나. 이거 참 아주 참하고 예쁘게도 생겼네. 누구신데요? 내가 네 셰프이다. 반갑다 반가워. 그러면서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어루만지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러니 당황스럽고 게다가 자신이 제 시아버지라는 말에 놀랍기도 했죠. 시아버지는 제게 잠시 이야기 좀 나누자더니 저를 사내에 있는 작은 카페로 불렀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당황했지? 나도 정식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그지 시어머니가 자꾸 널 못 만나게 하잖냐?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데 내가 내 아들 결혼식도 못 가보는 게 말이 되냐?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랑 동훈이한테 소홀했던 건 맞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시아버지 노릇 해야겠다 싶어서 찾아왔다. 오늘은 이렇게 얼굴 본 걸로 됐다. 아주 내 생각보다 더 참하고 예쁜 색시 얻은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기분이 좋네. 회사도 이렇게 좋은 데 다니고. 그럼 이만 가보마. 조만간 또 보자. 그렇게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날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주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제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한 후에 시어머니를 스토킹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꾸만 찾아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몰래 이사까지 감행하며 시아버지와 연을 끊었다는 게 남편의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친가 쪽 친척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게 되었대요. 이것까지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가 쪽 친척들도 시아버지의 만행을 알기에 일부러 결혼 소식을 전할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먼 친척의 귀에까지 결혼 소식이 들어가면서 그게 건너 시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결국 청첩장까지 보게 된 시아버지가 주소지를 보고 시어머니를 찾아왔고 시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혼주석 자리에 앉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겠다고 찾아오신 거였고요. 나 23살 때, 나 군대에 있을 때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몰래 야반 도주했어. 우리 아버지가 하도 엄마 괴롭혀서. 그런데 내 결혼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네. 심지어 그 인간이 혼주석에 앉겠대.
시아버지는 혼주석에 앉으러 가겠다며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말리셨는데 시아버지가 고집을 부리셨나 봐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은 한 발짝 물러서셨다네요. 남편 앞길에 누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친부인 시아버지가 앉는 게 도리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혼주석에 앉겠다고 난리를 치는 걸 보니 아무래도 결혼식 날에 올 모양이다. 결혼식 날에 보고 나면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나저나 네 회사까지 찾아갔다고 하니 내가 대신 사과하마. 주영이 네가 많이 당황했지?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보다 아저씨가 많이 서운하실까 봐 걱정이네요. 남편한테는 아버님 같은 분이시라던데. 어차피 그이는 혼주석에 앉는 거 부담스러워했어. 자기 대신 동훈이 외삼촌 앉히라던 사람이다. 아무튼 그 사람까지 신경 써주고 고맙네. 시어머니의 남자친구인 운재 아저씨는 남편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오신 분이었어요.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참 점잖고 수더분한 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운재 아저씨는 은근 우리 결혼에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아들 장가 보내는 심정으로 예물도 좋은 걸로 챙겨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챙겨주시면서도 공치사는 바라시지 않으셨죠. 남편이 왜 운재 아저씨를 좋아하는지 알겠더군요. 운재 아저씨는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도 그럴 게 시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고 사셨는데 딱 3년 정도 일을 아예 쉬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위암 때문에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느라 3년을 쉬셨대요. 운재 아저씨가 그때 시어머니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많은 의지가 되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때가 남편이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 후로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등록금도 아저씨가 거의 다 내주셨다고 했죠. 남편은 감사한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아저씨께 가져다 드렸대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돈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절하던 아저씨의 말을 남편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해준 등록금은 네 엄마가 해준 거나 마찬가지야. 어느 자식이 부모가 학비 내줬다고 그 돈을 갚냐? 넌 날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 거냐? 그러면 그 돈 거기 두고 가고. 남편은 그 말에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그런 아저씨를 제치고 시아버지가 자신이 혼주석에 앉겠다고 한 거였죠. 결혼 준비 중 시아버지는 예단에 무척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시아버지인데 명품 옷 한 벌이랑 명품 지갑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시아버지가 제 연락처를 따로 받아가서는 제게 따로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예단 예물은 생략하기로 양가에서 이미 이야기가 돼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이미 남편이 당부한 게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딱 잘라내라고요. 그래서 예단 예물 안 하기로 했다고 제가 딱 잘라 이야기했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자기 고집만 계속 내세웠습니다. 그래도 그게 도리가 아니지.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혼수랑 예단해오는 거야.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인데 넌 예단도 안 해오고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생각이었냐? 명품 옷이 부담되면 명품 지갑이라도 하나 해오거라. 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는데 영 폼이 안 나지 않냐? 좋은 지갑 사주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생길 우리 손주한테 용돈도 주고 하지.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지갑 하나 정도는 사드릴 수 있지라는 생각에 명품은 아니지만 백화점 브랜드샵에서 깔끔한 지갑 하나를 사서 예단으로 챙겨드렸어요. 운재 아저씨께는 정장 한 벌 하시라고 따로 돈으로 챙겨드리고요.
그러자 남편이 제게 뭐라고 했어요. 뭐하러 했어. 그 사람 그런 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드리면 나중에 말 나올 것 같아서 가래로 막을 거 삽으로 막는다. 그런 심정으로 했지. 미안해. 그래도 정말 앞으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마. 해주면 해줄수록 더 해달라고 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운재 아저씨 챙겨줘서 고마워. 나중에 시아버지가 명품 지갑인 줄 알았다가 명품이 아닌 걸 알고는 엄청 실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책 잡히지 않을 만큼은 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또 웃긴 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엄청 견제하는 거였습니다. 지나가면서 은근 어깨로 치고 가고 앞에 가로막아서며 대화를 방해하는 식으로 엄청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참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마음 심보가 태평양 아래 가라앉아 있는 모래알 같구나 생각했어요. 아무튼 결혼식은 무탈하게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신혼집으로 서울에 있는 빌라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비록 전세지만 저희 어머니가 도배는 꼭 직접 해주고 싶으시다고 해서 실크로 도배를 해주셨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엄마께 무척 고마워하셨어요. 우리 부부가 양가 어머니를 모시고 조촐하게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들이를 하는 날 시어머니는 여러 반찬들을 싸서 챙겨주셨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음식하는 것밖에 없어. 사돈은 이렇게 애들 집을 번듯하게 예쁘게 꾸며주셨는데 저는 고작 반찬 몇 개밖에 못했네요. 아닙니다. 저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도배라서 그런걸요. 애들 생각해 주셔서 반찬까지 보내주시고 저야말로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학교에서 급식 담당을 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부터 안 해본 일이 없으셨는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나름 정년도 보장되고 이 연세의 급여도 3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실력 발휘로 만들어진 반찬들은 정말 하나같이 다 너무 맛있었어요. 집들인 날 분위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길엔 행복만 가득할 것 같았죠. 불청객 시아버지가 우리 사이에 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는 저희 집에 잠깐 들려도 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그전까지 시아버지께 신혼집 위치를 알려드리지 않았었어요. 남편이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아이, 너 지금 어디냐? 무슨 일이신데요? 내가 지금 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좀 다쳤다. 아예 아무래도 어디 좀 앉아서 쉬어야 할 것 같은데 도무지 혼자선 못 걷겠구나. 아, 네가 좀 와봐야겠다. 아니면 너희 집이 가까우면 내가 그리로 가고. 아이, 주소 한번 불러봐라.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너무 아프시면 병원을 가셔야죠. 말씀은 잘하실 수 있으신 것 같으니까 119로 전화 걸어보세요. 아이고, 됐고. 아, 주소나 불러보라니까. 아, 잠시만요.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어디예요? 어이, 그래, 알았다. 아이, 주소 보니 여기서 아주 가까운 모양이네. 내 금방 가마. 저는 저희 집 주소가 아니라 사실 아버님이 계시다는 곳 근처의 소방서 주소를 알려드린 거였어요.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셔서는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아이, 집 주소 부르랬더니 왜 소방서를 알려주냐? 아, 아버님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 거기서 응급조치 받으시라고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는 시침이 뚝 떼고 내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는 투로 그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 뒤로도 시아버지는 몇 번 더 저희 집 주소를 물으셨어요. 저는 비슷하게 스리슬쩍 넘겨버리고 전화를 꺼두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죠. 남편에게도 말해주었더니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그날이라 허리 통증이 심해서 회사에 하루 연차를 낸 날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군요. 띵동.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저는 의아해하며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겁할 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가 나다. 아이 뭐해? 어서 문 열어라. 시아버지가 밖에 서서는 얼른 문을 열라고 하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분명히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절대 알려줄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드렸죠.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문 밖에 세워두는 법이 어딨어? 네 시아버지인 줄 알며 퍼뜩퍼뜩 문 열어야지. 그런데 저희 집은 어떻게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거 하나 못 알아낼까봐 너 퇴근할 때 우연히 봤다.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제 뒤를 따라온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제게 고등어 2마리를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받아라. 이거 오는 길에 싱싱해 보여서 사왔어. 그냥 오셔도 되는데 뭘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래도 내가 염치가 있지. 내가 먹을 건 사와야지. 점심에 이것 좀 구워봐라. 한 마리는 뒀다가 나중에 먹고, 한 마리만 구워서 너랑 나랑 같이 먹자. 아버님,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회사도 못 나갔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고등어는 구워드리지도 못하겠고 아버님도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아버지는 그러냐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다리가 아파서 잠시 앉아있다가 간다며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불편해서 못 쉬어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남편 있을 때 그때 오세요. 그렇게 딱 잘라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시아버지는 정말 막무가내였어요. 리모컨을 찾아서 TV를 켜시더니 잠시만 쉬다가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아이고, 목이 마르네. 아가, 차 한 잔만 내어와 줄래? 나는 녹차 커피 안 가리고 다 좋아한다. 아버님, 저희 집에 마땅한 차가 없어서요. 그 차보다 택시차는 어떠세요? 제가 지금 바로 불러드릴 수 있는데 음료는 집에 가서 드셔도 괜찮죠? 저희 집 정수기가 고장나서요. 저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아니다. 택시는 무슨? 차는 안 마셔도 돼. 어쩌죠? 이미 불렀어요, 아버님. 기사님 5분 후에 도착이시래요. 저는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아버님을 억지로 차에 태워서 보내버렸어요.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 당시 남편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터라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차마 남편에겐 시아버지가 찾아왔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제 선에서 알아서 시아버지를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후로도 시아버지는 몇 번 더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돌려보낸 적도 있는데 한 번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려고 차를 내어드린 적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많이 외로우신지 제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쉬지도 않고 하시더군요. 특히 그중에 제가 시아버지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게 되었던 거였고요. 내가 젊었을 때 엄청 인기가 좋았어. 그러다 네 시엄마 만나서 결혼해서 동훈이 낳은 거지. 그때 내가 우리 가족 잘 살아보겠다고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다 부질없었네. 결국엔 집에 없던 나만 가족들한테 버려줬으니 말이다. 그래도 내가 한때는 목돈을 만지던 사람이야. 내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집 짓는 일에 투자해서 한때는 엄청 벌 뻔도 했지. 우리 안 따라서 부도가 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돈 한 푼 없으니까 네 시애미도 네 남편도 다 떠나더구나.
시아버지는 옛날 일을 회상하시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죠. 네 시어머니 너무 믿지 마라. 돈에 아주 환장한 사람이니까. 제가 말도 안 된다는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자 한마디 더 보태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니, 내가 사업 망하자마자 날 버린 사람이야. 아, 그리고 바로 딴 놈 만났고, 그 재훈재인가 하는 인간하고, 아니 시어머니가 왜 만났겠냐? 다 돈 때문이지. 네 시어머니보다 네 남편이 더한 놈이야. 자기 아빠가 두 놈 멀쩡히 뜨고 살아있는데 이 재훈재 그 인간한테 철썩 붙은 걸 보면 말이다. 하여간 빈대 같은 족속들. 시아버지는 제게 찾아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 신세 한탄과 돈 이야기였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남 욕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는 저의 시어머니와 남편 이야기도 끼어 있었죠. 저는 적당히 들어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아버지를 집으로 얼른 보내버렸습니다. 이때까지도 남편이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남편 모르게 시아버지를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아버님 과거가 궁금하지도 않고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남편 험담하는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이 집 며느리잖아요. 지금까지 남편 모르게 아버님 배웠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앞으로 저 찾아오지도 마시고 연락도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그래. 가재는 개편이다 이거냐? 나는 그래도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길래 너는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내가 한참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아 나도 더 이상 이 집에 올 생각 없다. 대신 용돈 300씩만 내놔라. 시아버지는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럼 다시는 안 찾아오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면서요. 이거 완전 날강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저는 남편과 상의해본다고 했는데 그 말에 시아버지는 버럭했습니다. 네가 돈 잘 버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뭘 자기 아들한테까지 이야기하냐고요. 아니 네가 이 집안 안주인인데 고간 열쇠도 없냐? 너 아주 우리 아들한테 꽉 잡혀 사나 보다. 시아버지 용돈 주는 거 하나도 너 혼자 못해서 내 아들한테 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의 속내를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은근 저를 도발해서 용돈 300만 원을 받아내려는 거였죠. 그 도발에 넘어갈 제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저 남편한테 꽉 잡혀 살아요. 그래서 고간 열쇠 저한테 없고 남편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신 용돈권은 남편이랑 꼭 상의해 볼게요. 동훈이한테는 300이라고 하지 말고 30이라 해라. 그래야 씨알이라도 먹겠지. 내 친구는 그 집 딸이 300씩 턱턱 준다는데 나는 내 말년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빌어야 하니 말이야. 내가 아주 거지야 상거지. 에휴. 그러면서 또 불쌍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일어나 식탁 위에 있던 빵봉지를 들고는 휙 나가버리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황당했어요. 그 빵봉지 시아버지가 사오신 것도 아니었고 저희 엄마가 어제 저희 집에 오시면서 저랑 남편 먹으라고 사오신 빵들이었거든요. 물론 아버님께 빵 한 보따리 드리는 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웃긴 건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가져간 게 저것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시아버지가 다녀간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집에 와서는 한참을 면도기를 찾더라고요. 거참,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뭐가? 내 면도기 말이야. 분명히 아침에 쓰고 여기 장 안에 넣어놨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자기가 혹시 치웠어? 아니면 실수로 버렸거나. 그럴 리가. 내가 당신 면도기도 못 알아볼까 봐? 다시 잘 찾아봐. 면도기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그러고 보니 내 거 이어폰도 하나 안 보이던데. 이상하네. 그때는 그저
집안 어딘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지 시아버지가 가져갔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빵봉지를 낚아채서 가지고 가시는데 면도기와 이어폰 생각이 딱 나더군요. 앞으로 절대로 시아버지께 문을 열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용돈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나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쳤고 시아버지께 연락을 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300이 네 집 개 이름이야?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 300만 원이 아니라 300원이라도 줘봤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300만 원 용돈 주러 올 거 아니면 찾아오지 마세요. 또 찾아와서 허튼 소리 하면 저 애비도 몰라보는 폐류나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남편은 그날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평소 마시지도 않는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죠. 남편은 제게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남편이 속상해할 것을 알기에 그동안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왔던 건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도 연락이 없고 집에 찾아오시는 일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오랜만에 일이 없어서 쉬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어깨부터 주물러 드렸어요. 오랜 도배일로 인해 엄마는 항상 어깨를 아파하셨거든요. 엄마는 제 신혼생활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시아버지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네 시아버지는 아직도 찾아와? 아니, 이제 내가 연락도 안 받고 집에 있어도 없는 척해.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우리 시어머니랑 남편을 나쁘게 말하더라니까. 그때 딱 정 떨어져서 연락 안 해. 그래, 잘 생각했어. 네 남편한테는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잘해주셨다며. 차라리 그 사람을 네 시아버지다 생각하고 효도해. 너희 시어머니 겪어보니 사람 참 순하더만. 그렇게 순한 사람이 저렇게 매몰차게 네 시아버지한테 등 돌린 거 보면 이유가 있겠지. 엄마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시아버지한테요. 저는 당연히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시아버지였어요. 저는 엄마와 쥐죽은 듯 조용히 있었죠. 그렇게 있으면 당연히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 손잡이에서 철컥철컥 소리가 나고 계속 비밀번호를 누르시더라고요. 당연히 비밀번호를 모르시니 나중에는 문을 깨부수는 건지 도어락을 깨부수는 건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도어락이 망가지겠다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가보았죠.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도어락이 걱정되어서 쳐다보니 여기저기 기스가 났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도어락을 이렇게 두드려 패면 어떡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 너는 네 시애비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뭐 했어? 아이 뭐해 얼른 들어가지 않고. 내가 오늘 긴히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 시아버지는 신발을 벗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를 보게 되셨죠. 저희 엄마 와 계세요. 오늘은 곤란하니까 다음에 아버님 얘기 들을게요. 남편도 같이 있을 때요. 아이 사돈 오셨습니까? 아이 그런데 왜 없는 척 여기에 서서 인사도 안 하고 숨어 계세요? 숨어 있다뇨? 저는 웬 잡상인이 왔나 했죠. 이 시간에 사돈이 오실 줄은 생각도 못해서요. 그런데 일 안 하시나 봐요. 이 시간에 며느리 집에 오시는 걸 보면요. 에이 사돈이야말로 도배일 하신다더니 아이 그만두셨어요? 전 쉬는 날이에요. 아이 저도 쉬는 날입니다. 뭐 사돈도 계시니 오히려 잘 됐네요. 아무래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장황하게 펼치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결국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건축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자기가 돈이 없으니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였죠. 시아버지가 예전에 집 짓는 일을 했다더니 이번에도 건축 관련해서 무언가 일을 벌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사돈 앞에서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시아버지를 보고 표정이 완전 썩으셨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시아버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라 저희 엄마께 밥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거 말을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프네. 저 사돈, 밥 좀 얻어먹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사돈이랑은 겸상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기도 하고 사돈 음식 솜씨도 궁금하네요. 이 사돈이 워낙 미인이라 음식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말에 저희 엄마 벌떡 일어나셔서는 부엌으로 달려가셨어요. 아유, 제 솜씨는 뭐 그동안 해온 게 도배일 뿐이라. 변변치 않지만 배가 고프다고 하시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내올 테니까요.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자기 말에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는지 입꼬리가 귀에 걸리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죠. 엄마, 뭐해? 설마 아버님 식사 차려드리려고? 엄마 미쳤어? 하지 마. 가만 놔둬봐. 어떻게 나오나 보게. 엄마는 냄비를 하나 꺼내셔서는 무언가를 주걱으로 열심히 저어가며 보글보글 끓이셨어요. 그리고 곧 엄마가 시아버지를 부르셨죠. 식탁에 앉은 시아버지는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보고 얼굴이 시뻘개지시더군요. 이게 뭡니까? 저더러 지금 이걸 먹으라는 겁니까? 왜요? 제 솜씨가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도배 일만 18년이라 할 줄 아는 게 도배 풀 쓰는 것밖에 없어서요. 그래도 제가 풀 하나는 기가 막히게 씁니다. 얼른 드셔보세요.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 말에 어쩔 수 없이 몇술 뜨는 신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배가 안 고프다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아니 벌써 그만 드시게요? 죽통에 싸드릴까요? 배고프실 때 며느리 집에 올 게 아니라 집에서 편히 드시게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시며 죽통을 찾고 있는 저희 엄마를 말리셨어요. 저희 엄마가 공사장 등 거친 남자들 사이에서 도배 일을 해오신 분이라 시아버지 같은 쭉정이 남자한테 기가 죽으실 분이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고작 풀죽 몇 숟갈에 소화가 잘 안 된다며 저희 집안을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방 저 방 기웃기웃 하시는 모양새가 아무래도 수상했죠. 그러다 시아버지가 저희 집 옷방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아버님, 거기서 뭐 하세요? 나오세요. 그냥 소화시킬 겸 걸어다니는 거야. 난 신경 쓰지 마라. 그나저나 이 방에 옷이 무척 많구나. 시아버지는 남편 옷을 옷가게 옷 구경하듯 보더니 하나씩 꺼내어서는 몸에 대어 보셨습니다. 아유, 사돈, 옷걸이가 좋아서 그런가 옷이 참 잘 받으시네요. 이왕 꺼낸 옷 한번 입어보세요. 제가 옷에 좀 납니다. 그럼 한번 입어볼까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며 묻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그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시아버지를 부추기더라고요. 예, 멋지실 것 같은데 얼른 입어보세요. 제가 문 닫아드릴게요. 그러고는 엄마가 방문을 확 닫아버리셨죠. 저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왜냐하면 그 방은 문고리가 고장나서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았거든요. 엄마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돈, 저희는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올 테니까 천천히 입고 계세요. 엄마는 신발장으로 가서 신발을 신는 척을 하곤 현관문을 한번 열었다가 닫더라고요. 실제로 나간 게 아니라 나가는 척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조용히 하라며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죠.
저 인간 툭하면 너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런다더니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진짜 몹쓸 인간이다. 이참에 아주 확 혼쭐을 내줘야지 안 되겠어. 엄마, 어쩌려고? 한번 매운맛을 봐야 다시는 안 찾아오지. 잠시 후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려고 손잡이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릴 리가 없었어요. 신혼집에 들어올 때부터 문이 망가져 있었는데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하고는 여전히 안 고쳐주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방 안에서 나오려고 낑낑 애를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열려? 그때가 아주 더운 8월이었어요. 옷방에는 당연히 에어컨이 있을 리가 없었죠. 잠시 후 더워 하는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숨이 안 쉬어지네. 아가, 너도 나갔냐? 사돈, 집에 있어요. 애타게 저와 엄마를 찾는 시아버지였어요.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 인내심은 있는 건지 1시간을 꼼짝없이 안에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엄마는 제게 목욕이나 하고 오자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지갑을 놓고 갔네. 엄마는 능청스럽게 나갔다가 들어온 척을 하며 다시 나가는 신용까지 하시고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후다닥 나가셨어요. 시아버지가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엄마는 쌩하니 무시하고 나오셨죠. 목욕을 마치고 나니 시아버지가 갇힌 지 어느덧 3시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12시 반부터 4시까지 가장 더울 시간이었죠. 엄마와 저는 이쯤 하면 됐다 싶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자 개가 짖는 것처럼 시아버지가 울부짖고 있었죠. 아가, 왔냐? 사돈, 사돈 나 여기 있어요. 문 좀 열어봐요. 이거 문이 고장났는지 안 열려서 나 여기 갇혔어요. 어머나 사돈, 왜 거기에 아직도 있어요? 집에 안 가셨어요? 문이 잠겨서 나 여기 지금 하루 종일 갇혀 있었어요. 목도 말라 죽겠고 오줌도 마렵고. 나 좀 빨리 꺼내줘요. 어머 아버님, 어쩌죠? 거기 문이 고장났나 봐요. 아무래도 119나 열쇠집 같은 데 연락해봐야겠어요. 그래. 얼른 연락해봐라. 내 핸드폰도 거실에 놓고 오는 바람에 연락도 못하고 여기 하루 종일 갇혀있다. 너무 더워서 이젠 눈앞도 노랗고 어지러워서 말도 못하겠어. 아버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엄마와 숨죽여 키득키득 웃었네요. 여보세요? 거기 열쇠집이죠? 네? 오늘은 영업을 안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아버지 들으라는 듯 거짓으로 통화를 5통 정도 했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배꼽 빠져라 숨도 못 쉬고 웃고 계셨어요. 오늘 평일인데 뭔 열쇠집이 오늘 전부 다 쉰다냐? 그냥 당장 119에 전화해라. 이러다 나 죽겠다. 저는 결국 진짜로 열쇠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갇힌 지 4시간 반 만에 방에서 탈출할 수 있으셨어요. 물 좀 다오. 어머, 정수기 망가졌는데 아직 못 고쳐서요. 뭐야? 아까 풀죽 쓴 거라도 좀 드려요. 주영아, 탈수 오면 초상 치룬다. 얼른 가져다 드려. 시아버지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풀죽을 마셔야 했습니다.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는지 옷이 다 젖어 있으셨어요. 풀죽을 한 사발 마신 시아버지는 거의 울기 직전이신 것 같았죠. 나중엔 땀인지 눈물인지 눈가가 촉촉해지셨고 너무 더우셨는지 콧물까지 나오신 시아버지였어요. 여기서 더 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저희 생각보다 돈 여유가 없어서 방문도 못 고치고 정수기도 못 고치고 이러고 살아요. 아버님 돈 얘기하셔도 못 해드리는데 이제는 돈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살펴가세요.
시아버지가 나가시고 베란다 창으로 엄마와 함께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진맥진해지셨는지 터덜터덜 걸어가시는데 길 가다가 괜히 쓰레기통을 발로 차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시아버지는 화가 나신 걸 주체 못하시고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죠. 물론 저와 친정엄마에게 화가 나신 게 아니라 시아버지께 화가 난 거였어요.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셔서는 연신 미안하다고 저와 친정엄마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사돈께 면목이 없네요. 이혼해서 이미 끝난 사람인데 왜 여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내 귀한 아들, 내 귀한 며느리한테 이러는 건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저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염려 놓으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어머니가 두고 보지 않겠다는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혼한 사이신데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와 친정엄마를 생각해서 저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런데 사건은 그걸로 끝나질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아버지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라고요. 어느 날 퇴근 후에 집을 가보니 집안이 어딘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였습니다. 딱히 뭐가 달라졌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무언가 나가기 전과 다른 느낌이었죠. 처음엔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저는 닫고 나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화장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였죠. 저는 원래 화장실 문을 닫고 다니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카드 사용 내역이 문자 알림으로 왔습니다. 땡땡 금은빵 580만 원 일시불. 저는 스팸 문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평소 그 카드를 쓰지도 않았고 액수도 터무니없이 높았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혹시 화장대 위에 있던 내 초록색 카드 그거 당신이 가지고 갔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카드를 왜 써? 내가 카드 있는데. 그치. 그럴 리가 없지. 이상하네.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상황을 남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른 카드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제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던 카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제의 그 카드가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얼른 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카드를 정지시켰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금은빵 이름과 사용 내역을 경찰에 알려주자 조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찜찜한 마음에 집에 있던 CCTV를 돌려보았어요. 신혼 초에 인터넷 가입을 하면서 저렴하게 받은 CCTV였습니다. 이 CCTV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나가면 녹화를 중단하는 기능이 있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CCTV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 기겁하고 말았어요. 카드가 사용되기 불과 4시간 전쯤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어요.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만 온 게 아니었죠. 웬 여자를 옆에 끼고 와서는 마치 자기 집인 양 우리 집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도 시켜 먹고 화장실도 가고요.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그 여자랑 안방에 들어가 한참을 있다가 나오더군요. 도대체 안방에서 뭘 한 건지 무척 찝찝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지른 물건을 치우기 시작하더니 쓰레기를 모두 한 봉투에 담아서 나가는 치밀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곧장 오라고 했고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기겁하는 표정은 본 적이 없었죠. 당신이 혹시 비밀번호 알려줬어? 아니야. 내가 절대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치. 당신은 절대 안 그러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신 거야? 그런데 남편은 뭔가 짐작이 가는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진짜 이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우리 아버지 사기죄로 교도소 다녀온 적도 있어. 거기서 만난 열쇠 수리공이랑 집 털다가 도둑질로 잡혀 들어가신 적도 있고. 이젠 나이 들어서 안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내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주영아, 그냥 주거침입죄에 절도로 신고해. 아니, 내가 할게. 남편은 아버님이 사람을 써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영상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저는 남편을 말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선을 넘어도 너무나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고 시어머니는 극대노를 하셨죠. 아무래도 이 인간 버릇 고쳐놔야지 안 되겠다. 나도 생각이 있어서 뭐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경찰에 꼭 신고하고. 은재 아저씨도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카드 도난된 건 내가 최대한 빨리 알아보마. 왠지 그것도 그 자식 짓일 것 같네.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콩밥을 먹여야지. 안 되겠어. 은재 아저씨는 작년에 경찰을 정년 퇴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아는 인맥이 아주 많았죠. 그 덕인지 다음 날 바로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드 절도범은 시아버지가 맞았어요. 게다가 놀라운 건 금은방에서 한 번만 결제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카드 결제를 시도했는데 결제가 실패하니 그만둔 모양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시아버지와 대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금은방은 왜 가신 거예요? 네가 용돈도 못 준다, 돈도 못 빌려준다고 하니 네 카드로 금부치 사서 팔아먹으려고 용돈 쓰려고 했다. 왜? 그러면 안 되냐? 네가 먼저 용돈을 챙겨줬어야 이런 일도 없지. 이게 다 니들 탓이다. 니들만 잘 살면 다냐, 이 싸가지들아. 아버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등골 못 빼먹어서 안달인데요. 아버님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보, 자기는 이제 이 사람 상대하지 마. 상대할 가치도 없어. 애초에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때 같이 간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애들 앞에서 위신은 못 세울 망정 추잡스럽게 며느리 카드에 손을 대? 야, 이 인간 말종아. 너네가 그냥 안 넘어가. 그러더니 시아버지 앞에 웬 종이 한 장을 내미셨어요. 그건 9년 전 작성된 차용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헤어질 때 받아간 돈이라고 하더군요.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3천만 원을 준 거였다고 했습니다. 차용증을 본 시아버지는 그걸 보고는 어이없어 했죠. 그거 갚지 말라며. 그냥 주는 돈이라며. 그래서 내가 깔끔하게 이혼까지 해줬더니 왜 이래? 그거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준 거야. 당신이 바람 펴서. 입만 열면 거짓말. 너 내가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며느리한테 말했다며? 우리 이간질 시켜서 며느리 네 편 만들어서 등골이라도 빼먹으려고 했니?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인간아. 바람은 당신이 피워놓고 왜 나한테 덤터기를 씌워? 됐고, 나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가고 돈 갚겠다고 말한 거 다 녹음해뒀어. 3천만 원 빌려주면 이자 10%씩 갚기로 한 거 기억 안 나? 그 말에 시아버지 얼굴이 당황한 기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참, 난 기억도 안 나는 걸 뭐라는 거야. 경찰 양반, 이거 오래전에 빌린 건데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요? 그러자 경찰분이 그러더라고요. 소멸시효 10년인데 아직 10년 안 되어서 갚아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당장 돈 안 갚으면 전부 차 앞 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9년 전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는 돈을 마련해 줄 테니 이혼을 해달라고 했고요. 대신 채용증도 쓰고 이자도 내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돈을 꼭 갚겠다고 했는데 이자는커녕 입을 싹 닫고 도망갔다고 했죠. 그 후 협의 이혼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그 돈 그냥 없는 셈 치신 모양이었어요. 다만 시아버지가 그 후로도 자꾸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사까지 가버린 거였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시아버지의 만행에 시어머니가 결단을 내리신 거였습니다. 돈이라도 받아내는 걸로 괴롭혀 주겠다고요. 시아버지는 그 후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알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었죠. 시아버지가 일전에 제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던 그 돈을 스스로 마련해서 건축업자에게 건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기당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자기도 그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며 우리에게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그 와중에 민사 소송까지 거는 바람에 시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었거든요. 그래서 돈 한 푼 없는 신세인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영치금까지도 싹 다 압류하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자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모양이었습니다. 참 사람 안 변한다. 그 인간 교도소에 가서까지 지 여자친구한테 돈 달라고 해서 내 돈 갚은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도 도망간 모양이야. 나처럼 돈 얼마 주고 꼬리 자르기 한 거지 뭐. 원금은 다 갚았지만 그래도 아직 이자가 원금만큼 남았다 얘. 내가 아주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받아낼 거야. 네 시아버지 아마 영치금도 못 쓰고 물주 여자친구도 도망가서 교도소에서 고생 꽤나 할 거다. 그 후 시아버지와 우리 가족은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야 했죠. 엄마가 해준 도배가 아까워서 이사 안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오히려 더 이사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배는 또 새로 하면 된다고요. 저는 이사 후 회사 일도 더 잘 되고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시어머니가 아이를 번갈아 가며 봐주시고 계세요. 덕분에 저는 회사 일을 계속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만 없어도 천국인 것 같네요. 앞으로 엄마랑 시어머니, 운재 아저씨 세 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